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기획특강 두 번째 제가 하게 됐는데요. 지금 제가 기획특강 시리즈를 보니까 이제 역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문학은 제가 좀 유일한 것 같고, 그런데 사실 뭐 그 전간기의 어떤 대표적인 문인을 누구를 아마 말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작가를 말하더라도 아마 그 시대의 특징들이 잘 드러날 것 같고, 그리고 저한테 이제 섭외가 왔을 때, 제가 전공한 시인이 이제 프랑시스 뽕주라는 시인인데, 아마 대부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어떻게 이제 할까 하다가, 하여튼 프랑스 문학에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인이지만, 프랑스 문학을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처음 들어보실 텐데, 그래서 이 시인에 대한 약간 소개도 될 수 있고요. 또 이 시인이 겪었던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상황을 보면서 프랑스 문인들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문학에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좀이라도 관심이 생길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제목은 이제 제가 초현실주의와 꼬미니즘 사이라고 했는데요. 이 안에 이제 두 가지 키워드에 이 전간기에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프랑스에서는 이제 그 초현실주의가 1924년에 앙드레 브루통이라는 시인이 초현실주의 선언문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인기를 끄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꼬미니즘 같은 경우는 이제 커뮤니즘, 프랑스어로 하면 이제 꼬뮤니즘 이렇게 되겠죠. 꼬뮤니즘 같은 경우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그 러시아에서 1917년에 이제 볼셰비키에 의한 혁명이 일어나면서 1922년에 이제 소비에트의 최초의 공산 국가가 세워지잖아요. 근데 1920년대 프랑스의 많은 문인들이 이 공산주의 사상에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문인들이 공산당에 실제 가입을 하고, 또 뭐 러시아에 갔다 오기도 하고, 그래서 1920년대와 30년대 프랑스 문인들에게 이 꼬미니즘, 공산주의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흐름이었고요. 이 과정, 프랑스 뽕주 같은 경우는 이 1920년대 초현실주의가 이제 막 등장하고, 또 꼬미니즘도 유행하던 시기에, 이 시기에 이제 문학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분의 문학 안에 이 당시의 사람들의 고민들이 잘 담겨져 있기 때문에 프랑스 뽕주의 작품 몇 개 이제 대표적으로 보고, 이 사람의 그 20년대, 30년대 고민을 쫓아가면서 1920년대, 30년대를 문학의 관점에서, 그것도 이제 프랑스 문학 더 좁혀서 프랑스 한 시인의 관점에서 전간기를 조망하는 그런 일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름 들어보신 분 있어요? 이 시인에 대해서? 없죠? 아마 저도 이제 불문학을 전공을 안 했더라면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대학원에 이제 진학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전공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간 게 아니라 사실 모르고 갔어요. 더 유명한 이제 초현실주의 시인을 공부해 보려고 들어갔죠. 예를 들면 앙드레 브루통 같은 경우는 이름도 많이 들어봤고 유명하니까, 브루통이나 아라공, 엘리아르, 혹시 이런 이름을 들어보셨어요? 브루통, 엘리아르, 아라공. 그런 뭐 대표적인 시인들을 공부할 생각으로 대학원에 갔는데, 우연치 않게 이분의 작품을 보고 제가 굉장히 매력을 느꼈고, 그리고 뭐 제가 처음 들었다는 얘기는 좀 아무래도 덜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제 프랑스에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이분을 연구에 소개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해가지고 제가 벌써 이제 20년도 훨씬 넘었죠. 대학원 1990년대 후반에 대학원 들어가서, 그때 이제 석사 논문 주제를 정할 때 이 시인을 우연히 정하게 되는데, 운명처럼 만나게 됐어요. 정말 이 시인을 운명처럼 번역 시집 하나를 보고 너무 매력에 빠져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거의 한 20년 이상 제가 이 시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시인을 공부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 시인이 제시하는 방향들을 따라서 제가 그쪽으로 또 이제 많이 보게 됐죠. 일단 남부 프랑스 몽펠리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몽펠리에 안 가보셨으면, 몽펠리에는 되게 유명한 사람 한 명 있는데 혹시 아세요? 우리 이거 2000년 막 넘어갈 때 그때 막 지구 망한다 그랬잖아요. 노스트라다무스가 여기 몽펠리에 의대
출신인 사람이거든요. 남부 프랑스에 있고요. 몽펠리에서 태어났고, 근데 이분이 태어난 게 1899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1900년대에 진짜 모든 역사를 그대로 사신 분이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예를 들면 1920년이면 이분이 21살이죠. 그러니까 연도에다가 플러스 1만 하면 이 사람의 만 나이예요. 그러니까 1930년에 뭐 했다 그러면 31살에 뭐 했구나 이렇게 쉽게 연도와 이렇게 나이가 결합이 되죠. 프랑시스 뽕주는 사물의 시인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고요. 아주 적합한 명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인간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사물을 묘사하고 정의하는 것을 자신의 시업으로 삼아서 집요하게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보시면, 야, 프랑스에 정말 괴짜 시인이 있구나. 근데 참 재밌다. 이렇게 아마 생각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1942년에 첫 시집을 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1 더하면 43이니까 44살에 상당히 늦게 등단을 했죠. 그래서 아직 여러분 난 나이만 먹고 아무것도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44살에 시집 내고 유명하게 된 분도 있고요. 칸트 같은 경우는 3대 비판서를 60살에 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60이 안 되셨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프로엠이라는 작품도 이제 번역이 됐는데, 프로엠, 표현의 분노, 비누, 풀밭의 제작, 테이블 이런 게 나왔는데, 제가 비누를 한 3년 전에 번역을 했어요. 제가 3년 전에 파리에 가가지고 어떤 분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제가 전공한 시인의 따님 분이었어요. 3년 전이니까 지금 이제 90세니까 87살 때 이분이 이제 파리의 5구에 식물원이 있어요. 식물원 옆에 되게 그냥 평범한 아파트였는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꼭대기층이었는데 아파트가 그냥 통째로 그 층을 다 쓰니까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신기한 거는 여기 있는 뭐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유명한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장 듀비페라고 혹시 아세요? 미술 쪽에 관심 있으시면 아실 텐데, 듀비페라는 미술가가 있는데요. 제가 인터넷 잠깐 뭐 우리말로 듀비페 이렇게 쳐도 나옵니다. 듀비페. 아마 그림 보시면 이런 그림 그린 사람이구나 하실 거예요. 인터넷은 연결이 안 되나요? 그거 슬라이드 쇼를 꺼야 이게 나오는구나. 그러면 나중에 슬라이드 쇼 할 때는 또 이거 누르면 돼요? 할 땐 다시 내가 해야 되나? 알겠습니다. 이런 그림 한번 보셨어요? 이게 1940년대, 50년대 앵포르메르 운동이라고 어떤 형태를 좀 무시하고 앵포르메르니까 비형태적인 이런 그림을 주도했던 분 중에 한 명인데, 프랑시스 뽕주하고 되게 친해서 뽕주 초상화도 그렸죠. 이렇게 프랑시스 뽕주 초상화도 그리고 그랬는데, 이분 집에 갔는데, 따님 집에 갔는데 벽에 듀비페 막 작품들이 걸려 있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유명하고 한국에서도 막 특별전도 하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이 따님이 아르망도 뽕주라는 분인데 듀비페 비서로 30년 동안 일하셨다고. 사실 몰랐어요. 듀비페 이날 제가 얘기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듀비페는 생전에 되게 유명한 화가였고 돈도 많았나 봐요. 뽕주는 되게 가난했고 프롤레타리아였어요. 그래서 파리 5구에 자기가 살던 아파트를 뽕주 가족이 살라고 통째로 그냥 빌려줬어요. 그래서 작년엔가 프랑시스 뽕주 살던 집이라는 현판식을 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 시인의 대표적인 작품인 사물의 편이라는 시집이 2019년에 제가 번역을 한 건 아니고, 사실 제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몰랐어요. 누가 번역하고 있는지. 나중에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아무튼 대표적인 시집이고, 요것만 봐도 이제 이 시인이 누군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테이블, 일요일 혹은 예수가 이런 작품들이 나와 있고요. 비누는 제가 거기다 하나 더 덧붙였습니다. 비누. 그러니까 이 시인이 아주 뭐 길게는 20년, 짧게는 한 4년 동안 비누에 대해서만 오직 성찰하고 썼던 작품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요즘 출판 시장이 안 좋아서 일세를 되게 적게 찍더라고요. 1000부 찍었는데 지금 다 나가가지고 지금 시중에 구할 수가 없어요. 사물의 편의 그 시집 제목들을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사물들 이름이 시 제목으로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뭐 아닌 것도 좀 있지만 가을의 끝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사물은 아니지만 가을이라는 현상을 다룬 것이고 뭐 불쌍한 어부들, 고사리 럼주, 오디, 과일상자, 양초, 담배, 오렌지, 굴, 문의 즐거움 등등등 해서 여기 보면 이제 물이라는 작품이 여기 있는데 이따가 저랑 같이 보실 건데요. 사실 제목이 잘못됐어요. 이거 번역하신 분이 이게 뭐 전문적으로 하신 분이 아니라서 섬세하게 좀 못한 면이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물이라고 하면 안 되고 물에 대하여라고 해야 되거든요. 프랑스 봉주는 굉장히 자연과학에 관심이 많았고요. 그래서 마치 논문처럼 자기가 물이라는 사물에 대해서 시적으로 써보겠다라고 해서 물에 대하여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번역을 잘못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나온 건 아니지만 다른 그 풍자시 한 편도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1947년에 조그만 이제 소시집을 하나 냈는데 이제 소나무 숲 수첩이라는 그런 걸 내셨는데 이거는 1940년에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이분이 그러니까 2차 대전이 일어난 게 1939년 9월이잖아요. 그때 징병이 돼가지고 한 거의 1년 가까이 루앙 근처, 그러니까 잔다르크가 허양당했던 루앙에서 군복무를 하고 그게 해제가 돼가지고 처가가 이쪽에 프랑스 중부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잠깐 내려와 있으면서 오래간만에 아내하고 딸도 만나고 근데 참 대단한 게 그 전쟁 와중에 숲을 계속 산책하면서 소나무 숲에 대해서 한 달 동안 기록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어떤 일기라고 할 수 있죠. 시적 일기를 그대로 이제 간행한 최초의 사례가 되고요. 그 뒤부터는 이제 비누 같은 경우도 계속 비누에 대해 성찰했던 거를 그대로 모아서 처음 시작한 게 이제 1942년이었는데 무려 23년 뒤에 간행을 하게 되고요. 이런 패턴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물잔 같은 경우는 1948년부터 이건 좀 비교적 짧죠. 6개월 동안 물잔에 대해서만 계속 성찰을 하고 49년에 내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그 1942년에 첫 시집 내고 좀 유명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관심을 가진 게 누구였냐면 화가들이 관심을 갖게 돼서 아까 듀뷔하고도 친했다 그랬고 피카소, 브라크 이런 사람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 요 물잔은 이제 석판화가인 케르마덱이라는 사람인데 뭐 그렇게 우리한테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사파하고 물잔에 대한 글하고 해서 같이 내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화가들하고 협업한 작업을 많이 했죠. 그리고 이분이 또 한 사물에 대해서 오래 이제 썼던 것 중에 하나가 무화과에 대해서 8년 동안 성찰을 하고 이렇게 두껍게 하나 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파리에서 박사논문 쓸 때, 몇 달 동안 제가 이걸 읽었어요. 한 두 달 동안. 근데 계속 이제 반복이 되거든요. 마치 푸가처럼. 재밌는 거는 푸가와 피그, 무화과가 피그고 푸가는 푸그인데 이게 뽕주가 이제 약간 그 푸가를 염두에 둔 거예요. 왜냐면 음악에서 푸가는 대위법에 의해서 계속 비슷한 게 반복이 되잖아요. 근데 왜 문학에서는 반복이 안 되냐 이러면서 나는 무화과에 대한 그러니까 피그에 대한 일종의 푸그를 하나 쓰겠다라고 해가지고 쓰는데 읽는 입장에서는 되게 좀 지루하더라고요.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 다음에 테이블에 대해서 6년 동안 이제 쓰신 다음에 나이 83세 때 돌아가시 몇 년 전에 이렇게 시집을 내셨고 요거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풀밭의 제자. 풀밭에 대해서도 11년 동안 성찰을 하신 다음에 71년에 나이 72세 때 내셨고 요건 이제 초판본들이죠. 프랑스에서 아주 그 유명한 작가들은 갈리마르 출판사에서 이제 많이 책을 내는데 여기 요 표지가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요 청소가 뭐 콜렉시옹 블랑슈라고 하얀 청소라고 여기에 이제 지금도 뭐 유명한 작가들은 여기에 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제네바에 있는 어떤 출판사에서 낸 책이고
요거는 이제 플라마리옹이라고 프랑스에서도 이제 갈리마르의 버금가나 유명한 출판사인데 거기서 낸 건데요. 무화과를 정확히 하면 말의 무화과 어떻게 그리고 왜. 그러니까 무화과인데 그냥 물질적인 먹는 무화과가 아니라 시인이 말로 바꿨잖아요. 말의 무화과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또 왜 내가 말의 무화과를 쓰려고 하는가. 제목이 이제 그런 암시가 들어있는 거죠. 프랑스 봉주는 이제 1942년에 사물의 편이라는 시집을 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그 편이라는 게 뭐냐면 편들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편이 아니고 나는 사물의 편을 들겠다. 그 1942년에 시집 제목을 사물의 편이라고 했다는 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인간의 편을 들지 않겠다. 그 문학은 인간을 말해야 되는데 사물을 말하겠다? 좀 이상하죠. 그만큼 이제 좀 도전적인 거고요. 그리고 인간의 편을 들지 않겠다라는 선언 이면에는 인간에 대한 비판이 이제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뽕주가 1920년대, 30년대 느꼈던 그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환멸, 그래서 이게 그 뽕주의 공산주의 활동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뽕주가 1937년에 공산당에 가입을 하고 46년에 이제 탈당을 하는데, 근데 20년대, 30년대 많은 문인들이 이제 공산당에 가입을 하는데, 아까 말했던 초현실주의의 가장 중요한 3인방, 앙드레 브루똥, 폴 엘리아르, 루이 아라공 같은 경우는 1927년에 가입을 했고요. 브루똥하고 엘리아르는 1930년에 이제 공산당에 탈당을 했지만, 아라공은 탈당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공산주의를 신봉을 했고, 그 다음에 앙드레 지드 같은 경우는 공산당에 가입한 적은 없지만 굉장히 공산주의를 이렇게 좋아하고 1930년대에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을 여행하고 온 그런 책도 앙드레 지드가 쓰기도 했습니다. 앙드레 지드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공산당 활동을 했던 문인들 분명히 이제 많이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아는 범위 내에서는 시인들만 언급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많은 문인들이 공산주의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프랑스 공산당에 가입을 했던 거죠. 제가 유학을 이제 2003년도에 프랑스에 갔는데 제가 이제 파리 시내에 집세가 비싸니까 막 찾다가 파리 남쪽에 좀 저렴한 어떤 곳에 방을 얻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얻게 된 방을까지 그러니까 지하철역 내려가지고 걸어가는데 프랑스 공산당 사무실이 딱 있는 거예요. 프랑스 공산당, 제가 살던 마을이 까시앙이라는 곳인데 프랑스 공산당 까시앙 지부 해가지고 그 프랑스 공산당 그 로고가 있거든요. 로고가 이게 인터넷 할 때는 아까 뭘 누르셨는데 뭘 누르셨죠? 스티커요? 키보드예요? 네. 동시에 누르면 그렇지. 그렇구나. 이 프랑스 공산당을 PCF라 그래요. 파르티 코뮤니스트 프랑세. 이게 로고가 굉장히 부드럽게 바뀌었구나. 제가 처음에 프랑스 갔을 때는 이 로고가 프랑스 공산당 사무실 앞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낫하고 막 도끼가 좀 무섭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공산당 그러면 금기어인데 프랑스 공산당은 이제 아주 그래도 지지율도 어느 정도 나오는,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런 정당이죠.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근데 집권한 적은 없어요. 프랑스 공산당이 집권한 적은 없고 사회당은 집권을 여러 번 했죠. 파르티 소시알리스트. 요걸 할 때는 상관없구나.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제가 이제 프랑스 뽕주에 관심을 가지고 그의 사물시들을 이제 분석하는 석사 논문을 쓸 때, 사실 그때도 뽕주가 그렇게 사회 비판적인 사람인가? 잘 몰랐어요, 사실. 그런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초기에 굉장히 사회 비판적인 시들을 썼고, 출발은 사회 비판이었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사물로 돌아간 건데, 저는 석사 논문 쓸 때도 잘 몰랐어요. 이 사람이 이런 고민 끝에 사물로 갔구나, 이런 거 몰랐는데, 아무튼 좀 읽어보다가 뽕주에게 사물이 목적인가? 뭐 아닌 것 같다. 분명 어떤 다른 의도는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뽕주가 이제 사물의 편 내기 이전에 행적들을 살펴보니까 사회 비판 활동을 많이 했고, 심지어 이제 그 출판사에 다녔는데 거기서
조합원으로 엄청 열심히 활동했고요. 공산당 가입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뽕주의 사물은 목적이기도 하지만 또한 수단이기도 하다. 제가 목적과 수단을 강조한 이유가 우리 시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는 뭐 편하게 떠오르는 시 뭐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아무 사물이나 제가 대볼까요? 예를 들면 호수, 어떤 호수가 나오는 시가 있다고 합시다. 아니면 뭐 장미. 그 시에서 과연 호수나 장미가 그 자체의 목적인 시가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다 그냥 그 호수를 바라보는 나의 심정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근데 뽕주는 그렇게 사물을 인간의 심정을 위해 희생하는 거를 원치 않았고 그 사물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누 번역했다 그랬잖아요. 22년도에. 그거 보시면 아이 뭐 비누 비우겠지. 뭔가 미끈미끈하고 뭐가 씻어내고 비우겠지. 근데 뽕주는 비유를 생각하지 않고 정말 그 사물의 특성을 잡아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계속 하다 보면 비누가 가진 속성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어떤 비유적인 측면도 고찰을 하게 되죠. 근데 그게 주는 아니고 그 자체를 목적으로 했다. 근데 수단이 됐다는 것보다 사물에 대한 성찰을 통해 결국 사물도 이제 인간과 함께 자연 안에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물의 존재 방식이 인간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이제 수단으로 되는 거지만 처음부터 어떤 사물을 수단 삼았지는 않았다라는 거. 근데 공교롭게도 모든 사물들이 결국 하나씩의 교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비평가는 프랑시스 뽕주의 사물의 편에 그 아까 사물들을 다룬 시 있죠. 시집 전체가 일종의 우화다. 우리 우화 그러면 이제 이솝우화 떠올리잖아요. 우화라고? 난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라고 했다가 곰곰이 생각했더니 결국 오렌지에 대해서 또는 달팽이에서 쓰면서 오렌지가 또는 달팽이가 주는 어떤 교훈들이 슬그머니 드러나거든요. 그렇다면 우화를 볼 수도 있겠구나.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화들은 처음부터 여우, 뭐 신포도와 여우 그러면 처음부터 교훈을 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우의 특성이나 뭐 포도의 특성을 추출한다 이런 거는 이제 기대하지 않잖아요. 근데 프랑스 뽕주에서는 달팽이라고 하면 달팽이라는 사물이 우리가 평소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어떤 사물이지? 어떤 동물이지? 그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지? 이걸 시적으로 묘사를 하니까 우리에게 이제 어떤 인식에 즐거움을 주는 거죠. 우리가 잘 몰랐던 사물인데 이게 참 이런 사물이 있구나. 제가 좀 이따 이제 물에 대하여라는 걸 볼 텐데 이거 제가 학생들 가르쳐 보면 감상문 써내라고 하면 물이라는 사물이 이렇게 복잡한 특성이 있는지 처음 알았다.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물 그러면 곧바로 뭐 이제 노장사상 떠오르잖아요. 항상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는 상선약수 이런 말도 있죠. 가장 착한 것은 물이다. 이제 그런 문화적인 고정관념 없이 물이라는 사물을 과학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시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도 이제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물의 편을 들면서 결국 인간에 대한 성찰로 가니까 이 둘은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면 뽕주가 왜 사물의 편으로 갔느냐? 아까 말했듯이 그 30대 때 6년 정도, 7년 정도 일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자본주의 사회에 가혹한 면들을 많이 본 거예요. 인간을 거의 부속품처럼 취급을 하고 감시하고 노동시간도 길고. 근데 뽕주가 이렇게 바쁜 시간에 사물의 편, 42년에 발표한 사물의 편에 들어갈 시들을 썼는데요. 거기 시들이 굉장히 좀 짧아요. 근데 뽕주가 이제 나중에 어떤 대담에서 자기가 그렇게 짧은 시들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기에게 하루 동안에 시를 쓸 수 있도록 주어진 시간이 단 20분이었다는 거예요. 하루 노동에 지치고 잠들기 전에 20분. 그때 20분 동안에 오늘은 내가 뭐 물컵에 대해 써야겠다. 그러면 20분 동안 딱 쓰는 거예요. 자기 전에.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달리 그 자본주의 그 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1920년대에. 왜냐하면 뭐 노조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맹악이잖아요. 프랑스 노조들이 굉장히 강성인 거 아시죠? 파업의 나라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 파업 많이 하고 노조가 강성인데 이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뭐 1920년대, 30년대부터 그렇게 꾸준히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프랑스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유급 휴가가 가장 길걸요. 법으로 5주의 유급 휴가가 보장이 되어 있어요. 5주.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여름 휴가 때 뭐 한 3, 4주 정도를 쓴다 그래요. 그래서 7, 8월에 파리에 만약에 프랑스에 여행을 가시게 되면 절대 아프시면 안 돼요. 개인 병원들이 연대가 없어 다 닫고 빵집도요 한 달씩 닫아요.
그래서 우리처럼 뭐 3, 4일 휴가가 아니라 5주 이렇게 다 보장이 되니까 길게 휴가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7, 8월에 유럽에 여행 가시면 뭐 프랑스뿐만 아니라 이 공연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22년도에 아들 데리고 뭐 제가 유학했던 이제 파리 가가지고 거기서 공연을 좀 보려고 그랬는데 없고, 오스트리아 비네 가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예술 노동자들도 7, 8월에는 일을 안 하고 다 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런 그런 급진적인 노조 활동 하시는 분들이 투쟁을 통해서 유급 휴가를 쟁취를 단계적으로 해나갔죠. 그 다음에 이제 뽕주는 30대 후반에 공산당 가입을 해서 열렬히 활동을 했고, 40대 때는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그랬지만 또 그 나치 독일에 대항하는 항독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40대는 이제 공산주의자로서 굉장히 열렬한 행동가로서의 면모를 보였는데, 50대에는 드골주의자로 이제 전향을 하게 돼요. 여기서 이거를 깊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드골 같은 경우 2차 대전에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를 해방시킨 영웅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강력한 프랑스를 표방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전제적인 어떤 정치를 펴게 되는데, 프랑스 사람들 중에 이제 아직도 드골을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마치 아직도 우리나라 이제 박정희를 뭐 산업화를 한 사람으로 이렇게 추종하는 듯이. 근데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그 권위주의적인 정치였기 때문에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이제 68혁명 때로 물러나게 되고, 그리고 50년대, 60년대에 프랑스에서는 그 좌파 지식인들 중에 이제 문인들이 뗄길 그룹이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전위적인 문화운동을 하는. 근데 이 사람이 볼 때는, 이 그룹 사람들이 볼 때는, 근데 뗄길 그룹 하면 여러분 잘 모르실 뭐 아실 수도 있겠지만, 그 필립 솔레르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필립 솔레르스는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근데 혹시 줄리아 크리스테바라고 아세요? 좀 인문학에 관심 있으시면 아실 텐데, 크리스테바의 남편이거든요. 기호학 이론 창시한. 근데 하여튼 그 솔레르스가 뗄길 그룹을 만들면서 전위적인 어떤 문학가들을 그 잡지에 이제 실게 되는데, 창간호에 뽕주의 작품, 아까 그 무화과 중에 하나, 마른 무화과라는 걸 하나 실어요. 왜냐면 이제 그 필립 솔레르스가 볼 때 뽕주는 당시에 이미 뭐 60년이면 61살이고 이제 노년기지만 굉장히 그가 보여준 행적들이 좌파들에게는 굉장히 모범적으로 보였거든요. 사회 비판적인 성격들이. 근데 당시에 이미 뽕주는 50년대부터 상당히 좀 보수주의적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아직도 공산주의자로 생활했지만 사실은 이미 공산주의로 탈당한 상태였죠. 자, 20대 때 이제 풍자시를 썼어서 자본주의에 대한 분노를 표출을 했다고 했는데, 이제 전간기의 그 유럽을 살펴보는 게 이 기획 특강인데, 이 전간기, 그러니까 20년대, 30년대는 자본주의가 이제 고도로 발달되는 시기고,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노출이 되겠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그 불만이 굉장히 많은 시기였고, 또 러시아에서는 이제 그 공산주의 혁명에 성공을 했으니까 되게 동경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20, 30년대에서 연대 프랑스에서는 상당히 공산주의에 대한 그런 어떤 지식인들의 뭐랄까, 흠모? 좋아하는 감정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 공산주의가 이때 지식인들의 관심을 끌었냐. 당시에 이제 고도로 발달된 자본주의와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들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30대 때는 이제 풍자시들을 쓰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사물에 대해 쓰면서 좀 인간사회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게 되죠. 뽕주가 자기가 이제 그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던 시기에 처음으로 이제 사회의식을 갖게 됐다라고 나중에 70대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뭐라 그랬냐면, 방탕으로 흉측한 어른들의 사회를 그때 다 처음 봤다. 어른들의 사회가 정말 문제가 많구나. 그러면서 사회와 문학에 처음으로 저항심을 갖게 됐다. 프란시스 뽕주의 를 특징 짓는 키워드를 제가 하나 고르라고 하면, 뭐, 사물이라는 키워드도 있지만, 분노라는 감정. 이 분노의 감정이 크거든요. 뭐, 정치인들도 이제 분노가 없으면 사실 정치인이 안 되겠죠. 뭐, 사회를 바꿔보려고. 뽕주는 이제 문학에서의 분노를 가지고 있었다. 왜냐, 기존의 문학들이 뭔가, 미흡하다. 뭔가 좀 확실히,
새로운 사회를 향한 어떤 문학적인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문학이 좀 뭐랄까 흐물흐물하다. 그러니까 좀 강경한 문학을 원했고 그래서 어떤 기존 문학에 대한 분노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프랑시스 뽕주의 시들이 지금 이 시대에 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면 자연 안의 존재로서 인간에 대한 성찰을 하고 있다는 점. 지금 이제 뭐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러다가 뭐 정말 인류가 공멸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사회가 필연적으로 이제 자연 파괴를 불러일으켰는데 뽕주는 이제 이 시에서 이미 이제 자연 안에서 인간이라는 위치가 뭐냐, 정말 인간이 그렇게 대단한가, 인간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시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더더욱 또 울림을 주죠. 우리가 이제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들은 야 대단하다 이러잖아요. 한강이 노벨 문학상 받으니까 한강만 위대하고. 저는 이제 그렇게 어떤 상 때문에 한 사람만 주목받는 게 정말 불만인 게, 뽕주는 노벨 문학상 안 받았어요. 근데 뽕주 말고 노벨 문학상 받았는데 별로 언급 안 되는 프랑스 시인들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생종 페르스라는 시인이 있는데 잘 모르시죠? 그리고 또 하여튼 프랑스 문인들이 노벨 문학상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지금까지 무려 15명. 언어권별로 했더니 제일 많더라고요. 영어권이 제일 많을 것 같죠. 프랑스어권입니다. 15명이나 돼. 프랑시스 뽕주는 아무튼 그렇게 그 노벨 문학상 받았다면 유명해졌겠죠, 더. 근데 그러지 않고도 굉장히 정말 훌륭한 시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1922년에 처음으로 사회 비판적인 시들을 몇 편 썼고요. 그리고 3편의 풍자시라는 걸 썼고, 나중에는 12개의 짧은 글들이라고 26년에 또 풍자시들을 묶어서 몇 편 내게 되죠. 거기에 들어있는 시 한 편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볼 거 물은 정확히는 이제 물에 대하여죠. 이거는 이제 사물의 편에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무원의 독백이라는 시는 12개의 짧은 글들, 1926년에 소시집, 사실 시집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조그맣게 묶어낸 팜플렛인데 여기 들어있던 거. 요거를 하나씩 보면 프랑시스 뽕주가 왼쪽은 이제 사물의 편을 든 거죠. 오른쪽은 인간의 편을 들은 거죠. 그래서 이 시는 어떤 시인이구나. 제가 이게 그냥 이 시는 이런 사람이다 말하는 것보다 시 하나씩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시가 길어요. 그래서 이거를 참 짧은 시간 내에 참 다 소개하기가 그런데 그래도 앞에 하고 뒷부분 좀 볼까 봐요. 혹시 누가 좀 읽어보실래요? 잘 보이세요? 여기 여자분 한번 읽어봐 줄 수 있어요? 맨 앞에 앉으신 분. 네, 이게 보이나요? 보이시면 첫 페이지만 좀. 나보다 낮은 곳에 물은 언제나 나보다 낮은 곳에 있다. 나는 항상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물을 바라본다. 바닥처럼, 바닥의 물처럼, 바닥의 생명처럼. 물은 흐려서 빛나고 뼈경이면서 신선하고 제 유일한 악덕인 중력을 소용적으로 구성한다. 물은 그 악덕을 충족시키는 뛰어난 수단들을 갖추고 있다. 오해하고 스며들고 칙칙하고 새어나온다. 우리의 내부에서도 그 악덕은 작용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밀어내고 모든 행동을 매 순간 확인하고 그저 고통하려 들고 거의 물체처럼 어떤 불변의 신호처럼 바닥에 내려가고 나타난다. 항상 더 낮은 곳에 무엇이 문제 자원을 엑스 치료에 네. 갑자기 제 생각에는 여기 이제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좀 정치, 사회, 역사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문학 강의가 하나 껴있으니까 이거 내가 들어야 돼? 이런 생각을 혹시 갖지 않았을까 하는 저는 그런 염려를 했는데 이렇게 또 문학 강의 하나 있으니까 재밌네. 프랑스 시도 읽어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뽕주는 이제 산문시를 썼고요. 우리가 생각한 뭔가 굉장히 난해하고 압축적인 시를 생각을 했는데 그냥 수필 같죠. 그런데 보면 또 재밌어요. 물을 어떻게 규정하는지가 좀 달라졌죠. 물은 항상 나보다 낫다. 물을 관찰하는 사람은 나니까 나와 물의 관계죠. 내가 관찰할 때 물이 항상 나보다 낫죠. 여러분 물이 여러분보다 높은 적 있나요? 댐이 높이 있거나 비가 오는 거 빼고는 항상 물은 낮은 곳에 있죠. 저보다 낫죠. 제가 열리면 낮은 곳에 있죠.
그리고 항상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물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물은 항상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뭔가 낮은 곳에 있다. 근데 어떨 때는 바닥의 일부 같다. 바닥에 흘려보세요. 예를 들면 핸드폰이 떨어지면 바닥처럼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죠. 근데 물은 마치 바닥처럼 보이죠? 그리고 물은 희고 빛나고 신선하고, 그 다음에 중력에 이제 고집을 한다 그랬는데 악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이 너무나 이제 중력에 잘 복종을 하니까, 예를 들면 핸드폰은 이렇게 놨을 때 중력에 복종을 하지만 이 바닥에 안 붙는 분들은 아직 지금 저항을 하고 있잖아요. 뭐 이 핸드폰을 그대로 이렇게 한 1000점쯤 두면 나머지 윗부분에 있는 핸드폰 부품도 밑으로 떨어지긴 하겠지만 적어도 한 몇백 년에 그대로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은 이거 쏟기만 하면 바로 바닥에 달라붙죠. 그러니까 중력을 고집한다. 수동적으로. 그리고 우회하고 스며들고 어디나 스며들어간다. 끊임없이 무너져내리고 형태를 포기한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형태를 포기한다. 여러분, 형태를 포기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관찰하기 힘들죠. 우리가 관찰하는 것들은 다 형태를 고집하는 것들이에요. 이 노트북이 형태를 포기하고 바로 무너진다면 우리는 이거를 노트북이라고 말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뽕주는 이 형태를 가진 것들을 묘사하고 정의하는 일에 어려움에 대해서 쓰다가 물이라는 극도로 형태를 거부하는 사물을 이제 쓴 것이고, 그래서 뽕주가 볼 때 물은 사실은 자기가 가장 쓰고 싶지 않은 사물이에요. 왜냐하면 형태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써보겠다고 용기를 낸 것이고, 그래서 납작 엎드렸다. 교단의 승려처럼. 그러니까 여기에 막 약간의 종교 비판도 있죠. 프란스 뽕주는 굉장히 유물론자였고요.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명시적으로 비판을 했고, 그래서 그런 것도 볼 수가 있고, 뒷부분은 이제 슬쩍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뭐 어디를 볼까? 장농하고 비교를 하면서, 장농은 중력에 저항을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저항을 한다. 붙어 있다. 산산이 부서져 내리진 않는다. 그래서 개성과 형태를 지키려는 저항이 있다. 근데 물은 개성도 형태도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죠? 노예죠. 그냥 중력의 노예. 우리도 사실은 중력의 노예예요. 여러분들 지금 형태를 가지고 두 발로 걸으면서 계속 중력에 저항을 하지만 노쇠하면 점점 땅 쪽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 바닥에 눕겠죠. 그렇게 되면 물처럼 우리는 이제 개성도 형태도 있고 자연환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뽕주가 볼 때는 개성과 형태를 가진 것들은 적어도 노예는 아니다. 물의 어떤 수동성, 노예성을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물이 항상 낮은 곳에 흘러가니까 노정사상처럼 겸손하고 항상 낮게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뽕주는 비판적으로 본 거예요. 중력의 노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중력의 복전 액체다 어쩌고저쩌고 뭐 어디든지 빠져나가고 꿰뚫고. 근데 요 뒷부분에 하면 재밌는 게 있어요. 태양과 달이 중력의 배타적인 영향력을 지시해가지고 이번에는 물을 자기 쪽으로 끌어올린다. 그거 이제 증발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물은 이번에는 중력에 복종하다가 한동안은 태양 때문에 이제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겠죠. 그러면 물은 영원한 순환을 강요당하겠죠. 그래서 쳇바퀴 속 다람쥐처럼 뺑뺑이 돌겠죠.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걸 보면서 모든 사물들은 순환 속에 있구나.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도 결국 순환하는 사물에 있겠죠. 개성과 형태를 잠시 유지하고 있지만 결국 물처럼 언젠가는 중력에 복종할 것이고, 또 뭐 흙속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몸의 일부를 이룬 원소들은 또 자연을 순환하고. 그래서 뽕주는 이런 어떤 거대한 자연의 순환 이런 것도 이제 시 속에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뒷부분을 완전히 빼먹었네. 여기 이제 해석 중에 뒷부분이 있는데 빼먹었다. 이거 그 시쓰기하고 비교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인데 이제 해석을 안 했네요. 여기 보면 이제 저기 해석은 없지만 우리말로 제가 그냥 직역을 하면 물은 빠져나간다. 손가락 사이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렇지만 흔적을 남긴다. 관념적으로 마찬가지다. 물은 빠져나가지만 모든 정의로부터 벗어나지만 나의 정신에 흔적을 남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물이 이제 손가락 사이 빠져나갔죠? 근데 젖어 있죠? 그러면 물이란 사물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잖아요? 물에 대해서 시를 쓰려고 했는데 어려워. 형태가 없으니까. 근데 물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아, 물이 순환하는 사물이라는 어떤 그런 깨달음도 있겠죠. 그러니까 물에 대한 성찰이 내 정신에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은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물을 정의하는 것의 어려움과 그것의 의미를 마지막 부분에 쓰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물의 특성을 묘사하고 정의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물의 가장 큰 특성으로 중력에 대한 복종, 형태 포기를 받고, 그리고 이러한 정의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물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은 벗어나니까. 물에 대한 근본적 정의 불가능성을 쓰고 있다. 사물들은 인간의 정의로 온전히 포악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뭐 어떤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뽕주에게는 시쓰기란 항구적인 미완성이다. 실제 나중에 이제 어떤 산문을 모아서 책 제목을 쓰면서 항구적인 글쓰기 실천 혹은 항구적인 미완성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소나무 수첩 작업 이후 시 창작 과정을 담은 시적 일기를 그대로 출판하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결정적인 한 사물에 대한 결정적 정의 불가능성 때문이다. 예를 들면 물에 대해서 내가 결정적인 시를 쓰겠어. 그러면 딱 쓰고 이제 쓰지 말아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쓰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무화과도 그랬고 비누도 그랬고 계속 반복해서 쓰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작품이 지속적인 수정이 되기를 원했다. 이제 사회 비판적인 그 시인 사무원의 독백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아까처럼 몇 부분만 읽어볼게요. 처음이니까 읽어볼게요. 누구 읽어보라고 하고 싶은데 글씨가 좀 작아서 좀 안 보이실 것 같고 또 유튜브로 중계돼가지고 이제 저기가 소리가 안 들어가니까 제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내일에 대한 아무 걱정 없이 환하고 현대적인 사무실에서 나는 나날을 보낸다. 파리에서 멀지 않은 곳, 기찻길에서 눈에 들어오는 빌라에서 다른 몇 명의 귀여운 아기들과 함께 별 문제 없이 키가 자라고 체중이 느는 내 아이의 생계비를 나는 번다. 출산 한 달 뒤에 아이 엄마가 다시 일을 시작했을 때 불운이 찾아왔다. 아직 몸이 좋지 않아서 쉬고 싶었던 그녀는 건물 관리인 여자가 별로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 미국인 남자와 떠나버렸다. 어쩌겠는가? 나는 내 아이의 생계비를 벌고 평온하게 내 생계비를 번다. 화창한 한낮에 나는 밥을 먹으러 갈 수 있다. 또한 저녁이면 몹시 북적대는 시간대 뒤에 도시의 활력이 빛과 함께 줄어들다가 쓰러질 때면 밥을 먹을 수 있다. 나는 또한 잠자리에 들 수 있다. 보잘것없는 방인 건 사실이지만 서민구역의 제일 큰 거리, 환경 좋은 곳에 위치한 방으로 돌아와 잠을 잘 수 있다. 몇몇 친구들도 살고 있는 그 거리가 나는 좋다. 힘들이지 않고 평온하게 몹시 실증이 날 가능성은 전혀 없는 손쉽고 규칙적인 일을 하면서 나는 생계비를 번다. 내가 도착할 때면 모든 것이 꼼꼼하게 청소되어 제자리에 놓여 있다. 그리고 윗사람들에게 인사하며 내가 문을 닫고 나설 때면 어떤 걱정도 나를 따라 나서지 않는다. 그렇게 나는 내 생계비를 본다. 나의 삶은 느릿느릿 유유히 흘러가고 그 삶은 나는 무척 그 값어치만큼 즐긴다. 좀 길긴 한데 계속 읽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녁에 내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면 나는 내가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잠들기 전 반 시간 정도를 할애하여 나는 책을 읽고 생각에 잠긴다. 그럴 때면 습관적으로 찾아오는 어떤 쓰라린 감정이 나를 사로잡고 나는 내가 나의 사회적 역할보다 진실로 월등한 인간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윽고 나는 일종의 기도를 읊조리며 이토록 나쁜 현실 상황 속에서 하찮고 책임없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 신께 감사드린다. 분노가 치밀어도 감정에서나 이해관계에서나 예속성과 무고함을 지닌 계층에 속해 있다는 행운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내 평정을 되찾는다. 나는 노예이지만 근심 걱정과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는 주인보다 더 자유롭다고 느낀다. 열정이 식어버려서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도 몇 년 전부터는 많이 드물어졌지만 때때로 나는 좀 더 나은 세상을 꿈꾸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내가 곧 잠이 들리라는 것을 예감한다. 나를 사회질서에 얽어매고 있는 내 아이, 그 존재가 나의 노예 상태를 강화시키는 내 아이 쪽으로 나는 한 번 더 생각을 돌려본다. 나는 아내 생각도 한다. 그러면 호흡이 아주 골라진다. 신문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너무나 고약해서 도무지 자유로워질 수 없을 것 같은 세상에서 내게는 마음의 평화가 유일하게 바람직한 행복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제가 그냥 빨리 읽어가지고 잘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시 전반부에 보면 이제 그 어떤 노동을 하는지, 어떤 가족 관계에 있는지가 나오죠. 아내가 이제 애를 낳고 출산하고 미국 남자하고 바람편 떠나고, 자기는 애의 생계비를 벌기 위해서 일하는데 직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냥 뭐 윗사람들 잘 보이면서 열심히 생계비를 벌고. 그런데 뭐 그렇게 큰 보람을 느낀다기보다 그냥 그럭저럭. 그런데 저녁이 되면 내 시간을 쓸 수 있게 되면 내가 누구지? 내가 뭐 하는 거지? 나 그냥 평범한 직장인에 불과한가? 내 사회적 역할보다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나는 더 인간 사회를 비판하는 수 있는 더 나은 사람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저녁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 나쁜 현실 상황 속에 책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걸 감사한다. 그러니까 여기 비판이 들어있죠. 이거 분명히 나빠. 하루 종일 사람들 물건 만드는 부속품으로 부려먹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 문제가 있다. 근데 나는 거기 책임이 없다. 내가 무슨 사장도 아니고. 그러면서 오히려 나는 이게 책임 없으니까 나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나는 노예지만 적어도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는 주인은 보다는 아니다. 주인들은 이 자본주의의 이상한 그 틀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뭐 가책을 좀 느끼겠죠. 나는 노예지만 노예니까 그런 걱정은 없다. 근데 예전에는 이 사회를 좀 더 바꾸고 싶어서 더 나은 세상을 꿈꿨지만 지금은 아니다. 왜냐? 아이를 또 돌봐야 되고, 그리고 피곤하니까. 이 뒷부분도 좀 잘린 것 같으네요. 그 부분이 있었는데, 잠자리에 눕는다는 부분이. 약간 잘린 것 같다. 여기 분석을 제가 보겠습니다. 자, 노동자로서 경험이 없던 시기에 쓴 시예요. 그러니까 직접 체험은 아니죠. 20대에 썼으니까, 20대 초반에. 그런데 사회적인 비판적인 태도를 그리고 있고요. 나중에 솔레르스와의 대담에서 이 시기에 풍자 씨가 자신에게는 일종의 무기였다. 사회 비판할 수 있는 무기였다로 고백을 하고 있죠. 솔레르스하고 대담이 이제 1967년에가 있었는데, 거기 대담 중에 여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20대 초반에 썼던 새 풍자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텍스트들은 새 풍자시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아주 의미심장하죠. 저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저항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풍자시를 쓰는 사람은 분명히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이 텍스트들은 일종의 인물들의 갤러리였습니다. 호평이 대상이 되는 머리들처럼요. 거기에는 기업가, 사무원이 있고 노동자와 예술가도 있습니다. 거기에 주교나 장군도 있을 수 있었겠죠. 말하자면 이것들은 행동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풍자적 행동으로요. 저에게 문학은 당시에 무기처럼 여겨졌으니까요. 그래서 요 대담이 상당히 중요한 게, 뽕주가 왜 나중에 이제 사물들을 쓰게 됐는지, 풍자시를 통해서 하다가 다른 식으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이제 전향을 바꾸게 생각을 한 거죠. 자, 20대 초반에 뽕주는 대학에도 실패했어요. 대학도 원래 그 소르본 대학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기에 그 면접 시험에서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 프랑스의 최고 석학들이 가는 고등사범학교도 1차 시험을 합격했는데 구두 시험에서 떨어서 말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뽕주는 한동안 말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말을 불신하고 글을 신뢰했어. 글은 수정을 하면 실수 안 하는데 말을 한번 잘못하면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뭘 했냐면 그냥 놀았어요. 어디서 놀았냐? 파리 한가운데 라틴가에서 그냥 그 카페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룸펜처럼 보헤미안의 삶을 살면서 그냥 사람들 사는 거 관찰하고 시 쓰고 이러면서. 직업을 가진 건 31살 때 직업을 가졌어요. 20대는 그냥 놀았어요. 자, 이 시는 독백으로 이루어져 있고 첫 부분과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 부분에는 한 사무직 노동자의 평온한 일상이 소개되고 있죠. 두 번째 부분은 화자가 저녁이 되면서 자신의 어떤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자신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되고, 삶을, 자신의 존재 조건을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런 부분이죠. 뭘 반성하느냐? 내가 사회적 기능으로만 평가받는 건 아닌가? 내가 과연 한 명의 실존적인 인간인가? 이렇게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 부양과 회사를 위해 노동을 하지만 거기서 진정한 보람을 찾기는 힘들다. 이게 이제 칼 막스의 용어로 하면
노동으로부터의 소외죠. 내가 노동이 기쁨이 돼야 되는데 그냥 돈 벌기 위해 살 수 없이 하는 거. 벤츠를 조립하는 조립 라인에 있는 그 노동자들이 그렇게 화려한 차를 만들면서 정작 그 자기의 그 생산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고 그 생산품을 즐길 수도 없잖아요. 이게 노동이 기쁨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죠. 그래서 노동으로부터의 소외. 그 다음에 나쁜 사회질서, 고약한 상규에 편입되어 노예같이 사는 삶에 대한 자괴감. 근데 자기가 그런 나쁜 사회를 만들어내는 장본인이 아니라는 점에 안도감을 느끼고 유산계급이 아니라는 점에 만족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노예지만 그래도 아무 죄 없는 그냥 프롤레타리아다. 그렇지만 더 나은 세상을 꿈꾼다라는 거죠. 나쁜 세상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바꾸진 않겠죠. 그 사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바꿔야겠죠. 그런데 이런 열정도 잠시 피로 때문에 그냥 잠을 잘 수밖에 없는 현실을 시 뒷부분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평범한 사무직 노동자의 사회 비판과 더 나은 세계를 향한 희망 그리고 현실적인 절망이 동시에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아직은 그 자본주의 세계로 던져지지 않은 아직 순수한 뽕주 23살의 뽕주지만 나중에 이제 자본주의의 세계 속으로 편입될 자신의 자화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시에서는 노동계급에 대한 연대와 긍정의 시선이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예속 상태에 있지만 고약한 사회질서를 만들어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이런 무구한 존재들, 잘못 없는 존재들에는 연민이 나타나 있다. 이 생각은 이제 1918년에 중단된 기억들이라는 사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잠깐 쉬었다 해도 되죠? 다른 분들 쉬시죠.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잠깐 끌까요? 밑으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요 기획특강 왜 들으시는지 한 번씩 그냥 짧게 한번 돌아가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나머지 강의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죠. 첫 시간 혹시 강사분이 그런 거 하셨어요? 저는 수업 시간에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학생들 괴롭히려고. 이쪽 분부터 그냥 간단히 자기 소개하고 왜 이 기획특강 들으시는지 관심 분야 어떤 건지 그냥 소개 잠깐만 해주실래요? 네. 네. 이세준이라고 네. 대학교에서 교직으로 일하면서 박사 준비하고 있는데 인문학적 소양 좀 더 많이 기르고 있는. 그럼 인문학 중에 어떤 분야에도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사학. 사학 쪽에. 네. 뒤에 여자분. 안녕하세요. 저는 예체능 쪽인데 책 만드는 일에 관심이 있어서 그쪽으로 진로가 있어서 여러 같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냥 골고루 이제 들으시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서재현입니다. 원래 20세기 제국주의랑 신민주의에 관심이 있어서 강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 저 지금 서양사 석사과정하고 있는 대학원생인데 군사사에 관심이 있고 해서 전간기라는 그 책- 군사사요? 군사사. 전간기라는 그 제목만 보고 재밌겠구나. 네네. 네. 이쪽에 그럼 여자분. 저는 전단기 주제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정강기 왜 관심 있으신 거예요? 잘 몰라서 뭐 하시는 일이나 이런 거하고 관련 없고요? 관련이 있긴 한데 네. 그 뒤 남자분네. 그래서 이제 사원사 석사과정 하고 있어서 독일사 전공이어서 전반기 관심 많아서 지금 독일사를 전공하고 계시다고요? 그 옆에 분은? 같은 연구실 같은 팀에서 그 20세기 정치사 하고 있는 수료생 그렇구나. 전반적으로 몇 개 눈에 띄는 그 강의가 일정이 있긴 해요. 전반적으로 배우고 네. 그 뒤쪽에 벽 쪽에 계신 분. 저는 네. 원래는
원래는 연세대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조금 했었고요. 대학원을 다니다가 집안 사정으로 좀 그만뒀는데 글을 좀 써보고 싶어서 지금은 시민단 작은 단체에서 그 실무자로 있습니다. 요즘 워낙에 이제 경랑의 시기라서 좀 교양과 좀 예술로 좀 이런 경랑기가 좀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뭐 꿈같은 희망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월요일에 뭐 베냐민 강의도 듣고 여기서 이제 예술 강의 하나 듣고 금요일에는 정강기 마침 강의가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정강기가 딱 요즘하고 이제 분위기가 잘 맞는 것들이 많아서 제가 관심 있는 요 지금 시국의 주제 제 글쓰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내가 꼭 신청하는. 어떤 글쓰기를 하시려고 하시는데요? 못 마친 대학원을. 대학원. 네. 그러시구나. 그 옆에 계신 분이. 여기서 제일 나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평생 그 전문경영으로 일하다가 최근에 은퇴했고요. 젊었을 때 꿈꿨던 그 인문학에 대한 그걸 다시 한 번씩 하게 돼서 아까 독일어 하신다고 했는데 독일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 문학이나 철학이나 정학에 대해서 푹 빠지고 싶다는 마음으로 네, 잘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또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들으시니까 그냥 옆에 어떤 분들이 왔나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촉대를 메고 좀 했고. 또 하나는 역사에만 관심이 있으신데 괜히 이제 문학 들으면서 시간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근데 이제 아까 베냐민도 들으시고 뭐 전반적으로 20세기 문화예술 관심 있다고 하시니까 저도 이제 베냐민 쪽 관심 가지고 본 적도 있고 이게 다 통하는 면들이 있거든요. 신기하게 뭐 한 사람 파다 보면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흔히 박사를 이제 협사라고 농담 삼아 하잖아요. 원래 박사는 두루 알아야 되는데 정반대로 진짜 하나밖에 모르거든요. 근데 장점은 있는 게 그 하나 파기 위해서 깊이 있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깊어져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떤 한 학문을 깊이 있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뭐 두루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깊이 볼 수 있는 시선을 갖게 되는 점에서. 자, 나중에 이제 이 노동자들에 대한 연대 시선이 어떤 글에 나타나냐면, 18년대 쓴 게 1939년 가을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이 됐죠. 강제 징집이 돼가지고 루앙 근처 소도시에 배치가 됐는데 이때 출근을 했나 봐요. 군인이지만 그때 이제 가난한 노동자들을 보고 강한 인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출근길의 노동자들은 거의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었으며 머플러나 숄, 방한모 하나 없이 추위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이걸 보면서 아무리 전쟁 중이지만 이 가난한 노동자들의 삶에 연대를 느꼈던 거죠. 나는 체류하는 동안 느꼈던 연민의 환경들 중에 하나를 그저 묘사하고자 했다. 우리가 처해 있었던 정치적 순간에 매일 잠시라도 이 환경에 나 자신을 담글 수 있었던 것은 문자 그대로 사람들의 팔꿈치로 부딪힐 수 있었던 것은 내게 소중했다. 유일하게 순진하고 유일하게 겸손하며 유일하게 진정으로 인간적이고 유일하게 순수한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뽕주 자신이 이제 뭐 일정한 직업도 없었고 20대는 30대 겨울 출판사 일 조그맣게 했지만 아무래도 자신은 이제 프롤레타리아라고 느꼈고 어떤 그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연민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죠. 저는 순수한 노동자들에게 느낀 뽕주의 연민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 때문에 이 사람들을 가난과 전쟁의 고통 속으로 밀어넣은 부르주아들에 대한 분노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전쟁의 성격을 어떻게 할지 저가 이제 오면서 1차 세계대전의 원인, 2차 세계대전 원인.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우고는 한 번도 전쟁 자체에 대해서 생각한 적은 없고 문학을 하면서 이제 이런 사람들 언급을 하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뽕주는 이게 부르주아들이 일으킨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우리는 뭐 어떤 민족주의, 뭐 제국주의 이렇게만 했지만 사실상 보면 이게 시장을 확장하려고 했던 자본가들에 의한 전쟁이라는 점. 그리고 뽕주는 문학가로서 그걸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이 죄 없는 사람들이 이 전쟁의 부르주아들을 위해서 총알바지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부르주아의 이득을 위해 싸우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전쟁 체험도 모순되지만 자기가 출판사에서 일할 때도 결국은 이게 부르주아를 위해서 일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비판을 하고 있죠. 그런데 퐁주는 이 분노로 끝나지 않고,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뭔가 지속적으로 저항하면서 바꾸려고 하죠. 분노를 한다면 그것은 절망하는 것이 결코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분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작품, 물의 대화하고 사물의 독백을 통해 뽕주는 사물 세계와 인간 세계를 유기적으로 보고 두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는데 몇몇 키워드를 통해서 보면 첫 번째, 복종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이 두 시를 이해할 수 있다. 물은 중력에, 노동자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복종하는 노예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니까 물을 비판적으로 보는 것, 또 노동자를 비판적으로 보는 것, 노예라는 공통점이 있다. 연민, 정의 내릴 수 없지만 나의 정신에 흔적을 남긴다는 점에서 물도 흔적을 남기고 노동자들의 삶도 나에게 어떤 흔적을 남긴다. 그 다음에 이해, 사물과 인간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한다. 혁명, 사물과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통해서 뭔가 그런 이해를 표현하는 문학의 혁명을 꿈꾸겠다. 그 다음에 공존의 키워드를 본다면 사물과 인간이 모두 노예 상태를 극복하는 어떤 상태를 뽕주는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까 이제 그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보면서 어른들의 그 사회를 비판했다고 그랬는데, 뽕주는 이제 1916년에 깡이라고 2차 세계대전 때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했던 데가 있어요. 거기가 깡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보내고 파리에 대학을 가려고 파리에 왔는데 1년 뒤에 이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죠.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 이 사건은 제게 1914년의 전쟁보다 더 중요해 보였다. 저는 볼셰비키 혁명의 여파는 1914년 전쟁 여파보다 훨씬 중요해 보인다고 친구들이 말했다. 그러니까 이미 이때 어떤 사회 비판, 공산주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사회에 대해 실망하고 있던 터에 일어나는 공산혁명은 그에게 새로운 사회의 가능성을 보겠다. 제가 17, 18살이었을 때 현실에 존재하는 어른들의 세계를 얼핏 보았죠. 저는 아이들과 달리 완전히 추잡하고 역겨우며 파렴치 않은 어른들의 일면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922년에 한 우화에 대한 소묘라는 첫 작품을 발표하는데, 이 작품에 보면 어떤 부가 공평하게 배분되는, 그리고 계급이 없는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열망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26년에 또 풍자 시들을 실게 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뽕주가 사회 비판적 시들을 게재하는 시기는 공교롭게도 초현실주의 시인들이 활동하는 시기와 일치를 합니다. 아까 이제 22년에 이제 처음으로 시를 쓰기 시작했다 그랬는데, 초현실주의자들이 이미 그때 활동을 하고 있었고, 선언문이 나온 건 이제 24년이고요. 초현실주의자들이나 뽕주 모두 부르주아 사회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새로운 정치적인 또는 문화적인 예술적인 혁명을 지향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사하다. 그런데 뽕주는 상당 기간 초현실주의자들과 직접적인 교류를 갖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뽕주를 연구하다 보니까 기간이 상당히 겹치는데 왜 초현실주의하고 이렇게 뭐 많이 사귀었다라는 얘기가 없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논문도 하나 써봤어요. 목적의식을 가지니까 그런 것만 딱 보이더라고요. 20년대에 만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유를 이제 밝히더라고요. 왜냐하면 초현실주의자들은 굉장히 대중과시적이에요. 뭔가 퍼포먼스하고 뭔가 이렇게 노이즈 마케팅 해가지고 막 나서고. 근데 뽕주는 그런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성향이 안 맞았던 거죠. 필립 솔레르스와의 대담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분명히 브루톤과 그의 친구들은 어떤 면에서는 저와 그다지 달라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행동 면에서 저와 많이 달랐지만 그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많이 다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회 비판적인 면에서는 일치했다는 거죠. 초현실주의가 제기하는 문제는 아주 흥미로웠지만 초현실주의의 연극적 태도는 완전히 저와 맞지 않았습니다. 대중 시위에 전념하는 것도 모두의 적으로 자처하는 것도 아마도 유용했을 것입니다. 뽕주는 상당히 금욕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경상대학교에서 이제 그 시민대학이라는 걸 하는데 6월 달에 그 역사의 듀얼, 그러니까 적수 이런 주제로 뭐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나 하나 하겠다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스토아파하고 에피쿠로스 비교하는 강연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뽕주 얘기도 잠깐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뭐 정치 역사에 관심 많으시지만 철학 예술도 관심 많으시니까 혹시 기회가 되시면 스토아 철학하고 에피쿠로스 철학 좀 보세요. 저는 제가 이제 문학을 하면서도 뽕주 덕분에 이 고대 철학을 통해서 일종의 마음의 위안을 많이 찾았고, 아까 이제 프랑스 뽕주 따님 만나가지고 제가 그때 번역한 비누 드리면서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당신의 아버지가 나에게 많은 위로를 주었다. 대신 감사드린다. 이렇게 썼거든요. 위로라는 말을 썼는데, 저는 이제 뽕주 공부하면서 이제 스토아파도 좀 알게 됐고, 에피쿠로스 알게 되면서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는데, 왜냐면 아까 그 3월의 독백 보면, 한낮에는 열심히 자본주의 사회 이론을 살게 되지만, 밤중이 되면 내가 한 사람으로 잘 살고 있나, 자기 실존과 마주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신의 실존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항상 바빠. 항상 어떤 사회 일원이야. 뭐 대학원생이고 직장인이고 누구의 아빠고 엄마고. 그러다가 이제 문득문득 가을바람 불고 누가 가까운 사람이 죽기라도 하면 허무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미 그 스토아나 에피쿠로스는 그 혼란스러운 시기, 이게 이제 스토아하고 에피쿠로스가 BC 3세기에, 4세기에서 3세기 사이에 그때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 제국이 무너지면서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 나타난 철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시기도 자연 뭐 기후위기니 뭐니 해가지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사회가 혼란스럽잖아요. 이런 시기에 어떤 실존적인 성찰, 죽음이 무엇인가라는 성찰을 볼 수 있는 그런 철학들인데, 뽕주는 아무튼 스토아 철학의 영향도 있고, 그래서 금욕주의적 성격이었죠. 그래서 초현실주의자들이 뭔가 이렇게 매 순간 볼거리 제공하고 무대 위에 설 때 그런 게 별로 싫었고, 자신은 항상 신중하고 엄격하고, 근데 그게 자기 혈통과 가깝다. 왜냐하면 나는 엄격한 개신교의 피가 흐르고 있고, 또 카타리 추종자들의 피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카토 시대 로마인들과 유사하다. 여기 이제 몇몇 단어들 보면 이게 다 유럽 역사와 관련이 있어요. 혹시 이쪽에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프랑스 남부에는 개신교가 있었어요. 대부분은 카톨릭이지만 남부에는 개신교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칼빈이라든가 루터가 개혁을 했을 때, 뭐 칼빈 같은 경우는 스위스니까 이렇게 약간 프랑스 남쪽으로 연결이 되고, 루터는 이제 독일 쪽으로 갔으니까. 그리고 카타리파가 이제 알비라고, 프랑스 남부의 알비, 그리고 툴루즈, 이쪽에 활동하던 굉장히 카타르시스에서 나온 말이라 그래요. 금욕주의적인 성향의 그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단으로 이제 몰려가지고 막 처형을 당하거든요. 그 카타리파의 어떤 금욕성, 그리고 이제 카토라는 로마의, 제가 까먹었네, 정치인인지 뭔지 하여튼 스토이시스트, 스토아 학파를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의 영향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현실주의자들과 관련을 맺지 않다가 이들과 교류를 맺게 되는 것은 1930년에 이때 그 초현실주의 그룹 내부에 뭐 서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많이 이게 떠났어요. 이때 뽕주가 이때 이 3인, 초현실주의 핵심 3인방 이들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같이 활동을 하게 돼요. 근데 1년 정도 활동하고 헤어지게 되는데 뭐 자세히 볼 수는 없고요. 그때 많은 사람이 떠났다. 여기 혹시 프랑스 문학에 관심 있으면 미셸 레리스, 자크 프레베르, 레몬 끄노, 데스노스, 아르토, 이런 사람들이 그때 초현실을 떠났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한 1년 정도 같이 어울리다가 뽕주도 이제 떠나게 되는데, 자기가 떠난 이유는 상당히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이유였다. 왜냐? 당시에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었는데 자기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됐다. 나머지 친구들은 일 없이도 살 수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자기는 상당히 무산계급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을 찾아 떠나야 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라공은 브루통과 함께 공산당에 가입도 하고 굉장히 반항적이었지만 브루통보다 더 훨씬 반항적이었고요. 27년에 3명이 가입을 했는데 유일하게 아라공만 68년까지 공산주의를 신봉하면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라공은 1930년 국제혁명 작가회에서 초현실주의 작가 대표로 참여를 했는데, 이걸 보면은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31년에 아라공이
붉은 전선이라는 시를 발표했는데 브루통이 맨 처음에는 지지하다가 나중에는 뭐 비판하고 그러면서 아라공의 공산주의 혁명 노선을 비난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불화가 생기면서 아라공은 초인시주의를 떠나게 됩니다. 32년에. 그리고 초인시를 떠나서 아라공은 33년부터 좌파 일간지인 위만이 때 기자로 일하면서 투쟁에 몰두하게 되고요. 그리고 브루통은 혁명 작가에서 제명이 되고, 그리고 브루통은 이후에 스탈린적 전제주의를 배격하게 되고, 스탈린주의 대신에 1935년부터는 트로츠키 노선에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트로츠키 뭐 이름 들어보셨어요? 역사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뭐 레닌하고 같이 볼셰비키 혁명을 했던 주역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프랑스에서는 또 트로츠키 추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그 프랑스의 극좌 그 정당 중에 노동자 투쟁당이라고 있는데, 제가 유학 갔을 때 거기 그 당 활동하는 친구를 뭐 어떻게 알게 됐는데, 크리스토퍼라는 그 당이 트로츠키를 추종하는 당이더라고요. 리투브리라고, 노동자 투쟁당. 그래서 프랑스에는 좀 이념 좌파가 그 스펙트럼이 되게 다양해요. 브루통이 나중에는 프리에를 를 통해서 어떤 유토피아를 발견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부터는 초인시주의자들이 관심에서 멀어지게 됐다. 42년에 브루통이 초인시주의 3선언문을 발표했지만 별 반응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66년에 브루통 죽게 되고, 아라공은 잘못 썼다. 제가 잘못 썼네요. 아라공은 계속 이게 잘못됐네요. 이게 아라공이 아니고 이게 저기다. 엘리아르입니다. 엘리아르는 브루통과 가입했다가 떠났고 나중에 재입당하고, 뭐 자세히 아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문학사에서 이름 들어보는 사람들이니까. 앙토네 아르토는 혹시 희곡에 관심 있으면 프랑스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공산당에 반감을 느껴가지고 브루통이나 자기 친구들이 공산당 가입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겨서 초인시주의 그룹을 떠나기도 했고, 그러니까 초인시주의자들이 모두 공산당에 호의적이었던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유젠 기우빅이라는 시인 같은 경우도 42년에 공산당 가입하고 80년에 탈당을 했고, 다시 이제 뽕주로 돌아와서, 뽕주는 31년에 초인시주의자들과 멀어지고 아시에트 출판사라고 프랑스에 지금도 이제 굉장히 큰 출판사고요. 뭐 학생들 교재도 많이 내고 이 출판사에서 일을 하는데, 노동자들 이렇게 감시했나 봐요. 열심히 일하나. 이런 직장 분위기에 답답함을 느꼈고, 이때 상황이 이제 그 사물의 편에 엑세 센 뉴메호라는 시에 나타나 있고요. 여기 보면은 어떻게 그 열악한 노동 환경이 그려져 있는지 잠깐 볼게요. 30년이 넘게 왁스칠을 하지 않은 나무 계단을 제가 요약을 한 겁니다. 하루에 2번 질식할 것 같은 상태로 오르내려야 하는 노동자들은 커피 알갱이처럼 파쇄기의 톱니바퀴로 미끄러 들어간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커피 알갱이처럼 직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그렇게 미끄러져 들어간 다음에는 이제 똥처럼 창자를 관통해서 괄약근을 통해 이동한다. 이렇게 직장 내에서 이동하는 것을 이렇게 다음 콘으로 이동해라 이러면서 괄약근을 쪼이듯이 다음 칸으로 이동하는 이런 묘사가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과 어떤 교류도 없이 노조 활동만 하다가 효율적으로 조합 활동을 하기 위해서 1937년 1월에 공산당에 가입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뽕주 성향이 이렇게 나서는 거 싫어했다 그랬는데요. 의외로 열심히 했어요. 대중연설도 했고요. 37년 4월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출판사에서 그의 해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37년 한 해 1월에 공산당 가입하고 4월에 열렬히 조합 활동하고 12월에 해고되고 한 해에 다 일어났죠. 제가 공산당에 가입해야 할 필요를 느낀 것은 얼마 뒤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공산당은 조합 분야에서 효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이었기 때문이죠.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을 추종한 이유가 시민적인 책임감 때문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조합원으로서 연설했다고 했잖아요. 그 연설문이 남아있는데 거기 보면 프랑스의 대고용주들의 정신 상태는 어떠한가. 그들 역시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파시즘의 카드 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말하자면 가장 거친 야만의 놀이를 말이다. 고용주들에게 최악의 사태는 모든 것이 안정되고 정상적으로 제자를 찾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파시즘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프랑스의 어떤 기업가들을 비판하고 있죠. 뽕주는 그 공산당 그 기관지인 행동이라는 잡지에서 일을 하죠. 이때 공산당 노선에 처처히 조금씩 불만을 갖게 됩니다. 저는 공산당 주관지 행동의 문학면 담당을 수락했습니다. 곧이어 저는 공산당이 취하기 시작한 노선, 특히 종파적 노선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당시는 프랑스 공산당 지도자들의 스탈린주의가 가장 강한 시점이었죠. 정부의 강요이기도 했던 그들은 자기들이 강요라는 사실에 매우 우쭐해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문학활동과 기자활동을 동시에 수행하고 병행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항독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공산당들이 되게 많았어요. 공산주의자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항독 활동했지. 공산주의자지.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이 그 항독 활동했다는 것을 훈장처럼 하면서 정부 강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점 교조적으로 번하는 스탈린주의를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이러면서 뽕주는 이제 이거는 제대로 된 공산주의가 아닌데.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스탈린의 어떤 전제적인 거에 반감을 느끼고 공산주의를 떠나게 됩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역사하시는 분들은 잘 알 것 같아요. 이 작가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분위기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1940년대 이런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뽕주의 공산주의는 더 이상 이상적인 정치체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나는 공산주의 이념이 훌륭하다고 생각했다. 공산당은 형제의 당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서로 동지라고 불렀으며 곧 반말을 했다. 그런데 나는 정확히 정반대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밀고의 정당이었으며 형제와 정반대 정당이었다. 요번에 그 시진핑이 그 천안문 앞에 이렇게 사열하면서 이게 자막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지 여러분 이러면서. 근데 동지라고 말은 하지만 시진핑이 거의 황제처럼 굴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참 공산주의라는 게 이념은 멋있잖아요. 다 까마라던데 뭐 관료화되고 중국이 제가 베이징에도 가봤지만 2017년에 완전히 자본주의화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모든 삶은. 근데 또 정치 체제는 공산주의적으로 굉장히 경직되어 있어서 당에서 통제하고 제가 어디더라? 산동성에 있는 무슨 대학 교수를 만났는데 하여튼 조선족 출신이었어요. 그 사람이 대학 이름을 까먹었네. 거기 무슨 과 교수였냐면 뭐라고 해야 되지?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언론 정보학 뭐 이런데 교수였는데 전 처음 알았어. 중국의 강의실에 CCTV가 있대요. 그래서 공산당을 비판하는 그런 발언을 하면 신변의 위협을 느낀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사회학하는 분이니까 사실 그런 발언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자기 이제 수업할 때 굉장히 제약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중국이 상당히 자본주의화되어 있고 어떤 면에서는 어떤 민주적인 요소도 있는가 했지만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정말 공산주의다. 근데 그 공산주의가 과연 모든 사람들이 정말 동지가 되는 평등한 그런 세계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이렇게 관료주의화되고 좀 변질된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에 시진핑이 동지라고 하는 거 보면서 그렇게 부르는구나. 그래서 이제 1946년에 행동지도 그만두고 조용히 공산당을 떠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고 떠난다는 편지도 없이 내가 공산당을 떠난 것은 1946년 무렵이다. 나는 연회비 봉투에 우표를 더 이상 붙이지 않기 시작했고 그래서 더 이상 당원 카드를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멋있게 나 이제 그만두겠어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회비 안 내면서 떠났다 이런 얘기죠. 공산당을 떠난 이후에도 뽕주의 스탈린주의에 대한 비판은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1951년 9월에 쓴 글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들을 예속시키고 체념하도록 강요하는 스탈린주의 정당들 그리고 그러한 정당들의 이익에 복무하는 예술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말레르브를 위하여라는 작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길을 그만두라고 요구하는 정당들을 우리는 본다. 우리에게 체념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죽으라고 요구를 하는 정당을 본다. 그게 이제 스탈린적인 정당인 거죠. 스탈린주의를 표방하는. 그것은 그들 스스로 하인 노릇을 하는 대중의 저열한 본능에 아첨하기 위해서이다. 이 사람들의 취향은 역겹다.
스탈린이 제정 러시아의 회화를 좋아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요 마지막을 보면 스탈린이 자기가 마치 황제처럼 제정 러시아를 동경했다. 이렇게 저는 읽히더라고요. 제정 러시아 회화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공산당을 떠난 뽕주는 말레르를 의하여를 쓰던 시점부터 자기도 모르게 드골주의자가 되어갔다. 저는 의식하지 못했지만 드골주의자였습니다. 드골은 강력한 프랑스를 표방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민족주의자고 또 뭐 어떤 자본주의 자였고 공산주의자라고는 할 수 없죠. 근데 뽕주는 나중에 자기가 드골주의자를 자처하게 됩니다. 장마리 글레즈라는 그 뽕주의 비평에서 아주 중요한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1950년에서 70년 사이에 뽕주는 오른쪽으로 계속 미끄러져 갔다. 아까 말한 것처럼 뗄겔이라는 잡지를 그 젊은 좌파 철학자들, 문학인들이 만들었는데 1960년 창간호에 뽕주의 마른 무화과와 프로엠이라는 시를 싣게 되고 이 멤버의 핵심인 필립 솔레르스가 67년에 뽕주와 대담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1969년에 창간된 실험적인 문학 잡지가 있어요. TXT라는. 요거 창간하시는 분이 크리스티앙 프리장이라는 분인데 지금도 살아계시죠. 근데 이분이 1970년 뽕주 특집을 꾸밀 정도로 프랑스의 그 실험 문학인들 그리고 좌파 문학인들에게 뽕주는 여전히 어떤 공산주의자 또는 좌파 지식인으로 여겨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뽕주를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를 잘 투쟁의 틀에서 계속 받아들이고 있었다. 근데 뽕주 자신은 이미 드골주의자였다는 거죠. 뽕주는 프랑스 공산주의 운동과 문학 전해 운동의 결합의 시기였던 68년 5월 무렵 뗄겔의 젊은이들에게 우상이었다. 뽕주는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스탈린주의적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교조적 좌파가 아니라 현실의 다양한 가치와 입장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인간사회의 진보와 정의를 꿈꾸는 좌파 드골주의자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니까 뽕주가 볼 때 드골도 뭐 우파라고 비판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볼 때는 굉장히 좌파적인 정체를 꿈꿨다. 그러니까 좌파 드골주의자란 말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뽕주는 예술가니까 예술을 인정해주는 통치자들, 그게 설령 군주라고 하더라도 뽕주는 이제 나중에 이제 50대 후반에는 약간 그렇게 보수적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술 지상주의. 또 이게 뽕주는 굉장히 이제 프랑스어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많아요. 프랑스 문학에 대한. 그러니까 프랑스적인 거에 대한 자부심 이런 걸 강조하다 보면 아무래도 민족주의적으로 또는 이제 우파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뽕주의 이런 그 오른쪽 우양우를 언어 애국주의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논문에서 언어 애국주의다. 에? 제가 너무 빨리 했구나. 사실 뒤에 더 자세히 할까 하다가 여러분 뭐 뽕주라는 이름도 처음 들으실 텐데 그래가지고 그냥 간략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준비한 건 끝이 났는데 원래 이렇게 무슨 강의하면 질의응답 한 20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질문하시면 그거 계기로 제가 그냥 안 한 얘기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질문 뭐 하실 거 있으면은 제가 아는 데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좀 관련이 없는 것 괜찮습니다. 수도 뭐든 얘기해 있는데요.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 사물에 대한 관심은 그 제가 아는 범위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이게 좀 프랑스에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것 같네요. 이거 들으면서 약간 그 브루노 라뚜르가 생각이 나서 프랑스 철학자라. 근데 그 사물의 의회라든가 사물을 인간 우리 같은 저 유기체 같은 권리로 좀 물론 이게 동시대 사람이 아니고 조금 더 후대 사람인데 이게 뽕주가 독특한 건지 아니면 이게 프랑스라는 분위기에서 뭔가 좀 기인하는 건지 좀 약간 좀 그런 궁금증이 좀 듭니다. 네. 좋은 질문인데 제가 그걸 충분히 답할 능력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떠오르는 생각들을 말씀드리면 브루노 라뚜르는 사실 뭐 되게 요새 뜨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이름은 처음부터 들어봤는데 이게 뭐 바쁘다는 핑계로 읽어보게 되진 않는데 좀 읽어봐야 되는데 그분의 제목 중에 사물 뭐 그런 제목이 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렇죠. 우리가 사물 이렇게 그걸 주어로 해가지고 뭔가 사유한다는 게 우리 문화 내에서는 좀 사실은 없었고 우리는 그렇진 않잖아요. 문화적인 차이인 것 같긴 한데 일단 제가 떠오르는 것은 유럽의 그런 오래된 유물론적인 사유. 아까 이제 에피쿠로스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에피쿠로스가 여러분들 이제 중고등학교 때 어떤 철학자로 이렇게 들으셨죠? 에피쿠로스? 쾌락론, 아타락시아. 정말 이 아타락시아 딱 하나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도 에피쿠로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대부분 유명한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책을 쓰지도 않았고 써도 남아있는 게 없어. 에피쿠로스는 편지 3통하고요. 그 다음에 그가 했다고 말하는 격언들 몇 개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에피쿠로스 사상을 접하기가 너무 쉬워. 왜냐면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2000년도에 문학과 지성에서 쾌락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 철학 전공하시는 번역을 했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이제 에피쿠로스가 되게 중요한 이유는 그가 유물론자라는 거. 그냥 쾌락론을 강조한 그러니까 윤리학자가 아니라 일종의 과학자, 자연과학자였다라는 점이에요. 뭐냐면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을 에피쿠로스가 그대로 받아들여요. 오늘 이제 공산주의 나왔으니까 이제 칼막스 이름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칼막스가 철학 박사 받은 거 아세요? 박사 논문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저기 번역이 돼 나와 있어요. 칼막스 박사 논문이 뭐냐면 에피쿠로스와 데모크리토스의 자연 철학의 차이. 둘이 이제 원자론을 주장했는데 차이가 뭔가 이게 칼막스의 박사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이제 뽕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유물론 이런 게 좀 연결이 되는 측면도 있죠. 뭐냐면 그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은 원자들의 운동을 조종하는 외부의 힘을 인정을 하는데요. 초월적인 힘을. 근데 에피쿠로스의 원자는 그냥 그 원자가 그냥 주인인 거예요. 자신의 운동을 조종하는 배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유인하에 왔으면 이건 내 의지지 누가 가라고 해서 온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에피쿠로스의 원자가 이렇게 진공에서 낙하할 때, 원자들이 낙하할 때 약간 자기의 예정된 경로, 수직 낙하에서 약간 벗어나는 힘들이 원자 내부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에피쿠로스가 그거를 편이라는 개념을 썼고, 이게 질 들레즈도 이제 많이 얘기하는 개념인데, 편이, 그 프랑스 사람 데클리네종. 이 편이 때문에 원자들이 다른 원자를 만나서 분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편의는 그 민주주의에서 개인들이 서로 연합할 수 있는 원천으로서 그걸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에피쿠로스에게서 민주주의 원천을 보는 그런 연구도 많아요. 아무튼 이제 유물론적인 사유는 인간도 사물, 물건이라고 보니까 똑같이 이제 그 유기물로 보고 그런 어떤 유물론적인 사유가 우리는 없죠. 우리 동양에는. 그 서양에서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유물론적인 사유가 1000년 이상 은폐가 돼요. 기독교 때문에. 기독교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제 그런 유물론이 발굴이 되는 게 르네상스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5세기. 그리고 실제 이제 근대 과학이 발전하는 것도 이제 15, 16세기 넘어오면서 그런 어떤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을 받아 들어가지고 돌턴의 이제 원자 개념 나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이런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분명히 문화적으로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질문인데요. 네네. 그 맨 마지막에 지금 쓰신 인간사의 진보와 정의를 꿈꾸는 좌파 드골주의자라는 예, 예. 정의는 네. 선생님의 정의신가요? 아니면은 누구 썸바디 아니면 학교에서 통칭되는 이거는 글쎄요. 이게 글 쓰다 보면요. 이게 내 얘기인가 어디서 봤나 이게 헷갈려요. 아마 제가 적당히 정리한 것 같은데 뽕주도 스스로를 좌파 드골주의라고 자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인간 사회에 대한 진보 이야기도 뽕주가 많이 하니까 정의 이런 개념을 뽕주가 많이 얘기한 것 같지 않은데 제가 진보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냐면 뽕주는 굉장히 이성주의자예요. 이성, 그러니까 감성이 아니라 이성주의자. 우리가 문화하면 보통 감성을 떠올리잖아요. 제가 유인하에서 지난번에 이제 4월부터 6월까지 뽕주에 대해서만 이제 9번 정도 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뽕주는 차가운 시를 지향을 했다. 우리가 시라고 하면 뜨거운 시를 원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위로하는 시. 근데 물에 대하여나 아까 삼원의 독백 보면 뭐 삼원의 독백은 그렇지만 물에 대하여 보면 이게 시를 보면서 위로롭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물은 어떻게 뭐 교묘한 사물이고 중력에 복종한다. 그러면 물에 대한 어떤 과학적이고 미학적인 정의이긴 한데 위로가 되진 않잖아요. 근데 물이 순환하는 사물이고 인간도 결국 순환하고 우리도 이제 자연의 일부다. 그런 어떤 인식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면 위로는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뽕주의 위로는 나중에 오게 되는 건데 우리가 보통 문학을 생각할 때는 바로 위로가 돼야 되고 근데 뽕주 같은 문학도 이성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좀 발견하게 해줘야겠다. 그러면 그런 이성적인 노력에 의해서 문학도 발전하고 인간사회도 결국 나아진다. 그런 점에서 이제 진보라는 얘기를 썼는데 정의? 이거는 뭐 글쎄요. 정의라는 걸 어떻게 정의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인간이 노동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어떤 자본주의 부품으로 전락하지 않는 뭐 그런 점에서라면 정의도 말할 수 있겠죠. 네. 또 뭐 이렇게 아무 얘기나 괜찮습니다. 10분 정도 더 얘기할 수 있으니까 가볍게 하셔도 제가 또 할 얘기가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 때문에 그런가요? 네네. 근데 제가 시를 잘 모르니까 보통 이제 저희 다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한 행씩 쓰는 걸로 생각하죠. 근데 거의 한 문단으로 이렇게 쭉 나가더라고요. 그게 프랑스 문학에서는 그렇게 써도 되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질문인 게, 이런 질문 해주시면 제가 할 얘기가 많아요. 일단 산문시가 도대체 그러면 프랑스 문학에서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볼 때 19세기 후반이 되면 사람들이 더 이상 운문시에 이제 매이질 않게 돼요. 그게 이제 보들레르 이름 들어보셨죠? 보들레르 그러면 정말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셰익스피어 알듯이. 보들레르는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게 그렇게 뭐 어렵지도 않고 그렇게 쉽지도 않아요. 모든 시를 읽어보면 정말 그 심오함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데 보들레르가 운문시도 많이 썼는데 파리의 우울이라는 시는 산문지 시예요. 근데 이제 보들레르 같은 경우 과도기죠. 왜냐하면 그 서양시에 어떤 형식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12음절 시 그러면 알렉산드르라는 시도 있고 소네트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형식들이 있으니까 그런 형식에 맞게 이제 써보는 연습을 하는데 뭔가 답답하죠. 내가 내가 정말 쓰고 싶은 말들을 어떤 형식에 꾸겨 넣는다는 게 좀 뭔가 안 맞는 옷을 입는 것처럼. 그래서 보들레르 같은 경우는 이제 산문시를 쓰기 시작했고 산문으로도 충분히 이제 어떤 우문적인 울림을 주는 시들을 썼고 그런 어떤 시대적인 흐름, 그러니까 운문시의 어떤 강박으로부터 벗어나서 20세기에는 그렇게 산문을 쓰는 시인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뭐 보들레르의 시인들이 다 산문을 썼냐? 그건 아니에요. 뽕주는 유독 이제 산문을 좋아했고 산문을 썼는데 그래서 어떤 시들은 이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시하고 너무 다른데 이거 시 맞아? 이거 수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대로 올수록 이 장르의 그 경계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고요. 요번에 한강 씨가 이제 그 노벨 문학상 받을 때 시적인 문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한강을 이제 읽어보지 않아가지고 되게 궁금했는데 나중에 소년이 온다 좀 읽어봤는데 왜 시적인 문체라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강 그 소설의 일부를 따서 보면 약간 뽕주 보는 것처럼 이게 어떤 형식상으로는 산문이지만 그 내용적으로 시적인 어떤 분위기, 느낌들. 예를 들면 장례를 치르지 못해 내 인생에 장례식이 되었다. 되게 아름답잖아요. 평생을 슬퍼하는 것을 내 인생 자체가 장례식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들. 이런 거는 그러면 이게 산문인가? 이거는 충분히 시적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어떤 형식으로 쓰는가 보다 어떤 내용을 담는가가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프랑스 예술가들 중에는 장르 구분 없이 정말 자유롭게 쓰는 사람도 많고 근데 우리는 아직도 굉장히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시라고 하면 이렇게 막 연도 있어야 되고 압축도 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 이제 프랑스 시인들 중에는 형식 파괴하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잘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이제 필립
필립 자코테라는 최근에 작곡한 시인도 있고 롤랑 가르스파라는 시인도 있는데 제목이 없어요. 시집을 펴면 그냥 제목이 없이 계속 연결이 돼. 그래서 어디부터 읽어야 될지 모르겠고 인용할 때도 힘들어. 제목도 없고. 그래서 참 괴짜들이 많아요. 프랑스 예술가들이. 근데 우리처럼 뭔가 구획 지어야 되고 딱 이렇게 표시나야 되고 형식 맞아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불편한데 프랑스 사람들은 천성이 좀 자유로운 것 같아. 제가 이제 프랑스에 유학하면서 느낀 게 참 남 눈치 안 본다. 우리는 너무 남 눈치 많이 보잖아요. 근데 눈치를 많이 안 보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하철에 탔는데 젊은 여자 대학생이 들었는데 그냥 그 더러운 지하철 바닥에 막 앉아. 그리고 점심때 이게 보면 그 소르본 대학 근처에 그냥 인도에 철푸덕 앉아가지고 샌드위치 먹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은 참 나 시선도 눈치 신경 안 쓴다. 그리고 여학생들이 뭐 이렇게 남 시선 신경 안 쓰고 담배도 참 많이 피더라고요. 제가 프랑스 가가지고 야 여기는 흡연 천국이다. 전 담배 안 피지만 왜냐하면 눈치도 안 보고 담배 콩치도 마음대로 보이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아 프랑스는 물론 그런 거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프랑스가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막 공중 질서도 안 지키고 담배도 아무데나 버리고 횡단보도 막 건너가고 저는 근데 그게 파리의 자유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파리에 가시면 횡단보도 잘 지키는 사람 별로 없고요. 담배 꽁초 아무데나 버리고요. 근데 깨끗해. 왜냐하면 청소 되게 자주 하거든. 워낙 사람들이 많이 더럽히니까 개똥도 막 많고 담배 꽁초 많으니까 하루에 막 두세 번씩 그 물로 청소해요. 그래서 비교적 깨끗합니다. 그래도 개똥 밟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전 유학 끝나고 한국 오니까 너무 좋아. 이제 더 이상 개똥 밟을 일이 없더라고. 뭐 또 하시고 싶은 얘기? 채팅창이에요. 채팅창에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그 서사시와 비극과 산문시의 연관도 있을까요?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답하기 어려운 거고요. 전 서사시도 잘 모르고 비극도 잘 모르고 이제 현대 이제 프랑스 시 중에서도 이제 산문시에 관심이 좀 많고 그런 서사시나 비극은 뭐 이제 근데 현대 프랑스 시인들 중에 뭐 서사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서사시는 이미 19세기가 되면 끝난 것 같고 비극이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시의 영역보다는 뭐 희곡의 영역인 것 같고 비극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고대 이제 그리스에서 많이 창작이 됐고 17세기에 이제 프랑스에서 다시 한번 그 고대를 이제 모방하려고 문학가들이 특히 희곡 분야에서 고전주의 희곡들이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 잘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프랑스에 그 몰리에르, 라신 그리고 꼬르네요. 특히 이제 라신하고 꼬르네요라는 작가가 그 그리스 비극 많이 이제 그런 거를 차용을 해가지고 쓰거든요. 그래서 비극은 제가 시의 영역에서 다루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희곡 쪽이고 제가 광고 하나 하자면 제가 친하게 지내는 후배가 있는데 여기 유인하에서 강의도 했었고 뭐냐면 그 호메로스 가지고 박사한 지금 방송통신대 이준석 교수라고 문화경영학과 교수인데 페북에 오늘 아침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자기가 소포클레스 번역을 몇 년 전부터 했는데 드디어 다음 주에 나온다고. 그래서 그런 작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친구가 그 일리아드하고 오디세이아를 한 3년 전에 국내에서 정말 제대로 젊은 학자가 고전학을 서양에서 해가지고 번역한 건 거의 최초라 그래요. 물론 이제 전에 그 천병희 씨라고 이제 단국대 동북아 교수님이 하시긴 하셨는데 그 분의 성과 위에서 하여튼간 젊은 감각으로 새롭게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오디세이아 나왔을 때 막 각종 신문에서 인터뷰도 많이 했는데 그 뒤에는 이제 그 그리스 비극 작품 번역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포클레스 작품 전집이 뭐 나온다, 그 책 한 권에 6개인가 들어있다고 하던데 아무튼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뭐 그냥 시간 잠깐 남았으니까 질문 없으시면 시간이 다 되긴 했네. 그 뽕주와 에피쿠로스 가지고 제가 이제 논문 쓴 것도 있는데 아까 제가 에피쿠로스 관심 있으면 이제 쾌락이라는 책 보라 그랬고 스토이시즘 같은 경우는 뽕주가 많이 얘기하지는 않는데 시에서도 가끔 이제 스토익 또는 스토이시즘 얘기를 하고 어떤 인터뷰에서 이제 자기는 스토아적인 색채가 곁들여진 에피쿠로스즘을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뽕주에게 스토아는 뭘까 가지고 논문도 최근에 쓴 적이 있는데 많이 영향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건 에피쿠로스지만 스토아 영향도 많이 받았는데 요 관심을 가지고 보시려면은 스토아 같은 경우는 세네카나 그 아우렐리우스 명상록에 보시면 되게 위로가 돼요. 왜 위로가 되냐? 죽음이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가면서 막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음을 극복하는 문제가 에피쿠로즘이나 스토아나 똑같아요. 근데 방향은 달라요. 에피쿠로즘은 뭐라고 말하냐면 감각만이 유일해. 우리가 감각을 떠난 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감각이 유일한 진리의 원천이다. 감각이 가끔 실수를 하게 하지만 예를 들면 멀리서 그 수평선에서 뭐가 떠올랐는데 처음에는 뭐 돛담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잠수함일 수도 있고 감각이 혼란을 주기도 하지만 적어도 그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건 또 감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각을 중시하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감각을 넘어서 있다. 죽은 다음에 죽음을 느낄 수 있는 육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은 산 자에게는 오지 않았고 죽은 자에게는 뭐 관련이 없다. 이러면서 이제 죽음을 극복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감각할 수 있는 동안에만 충분히 행복을 누리면 된다라고 해서 하여튼 그런 감각적인 쾌락을 거부하지 않았고요. 근데 스토아파는 똑같이 죽음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 우리도 뭐 다 원자로 돌아간다. 왜냐하면 스토아파도 놀랍게도 원자론자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어떤 큰 힘들이 자연에는 있다. 우리가 모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들은 필연적이다. 예를 들면 유인하의 역에서 강의를 듣고 저를 만난 건 필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스토아파들이 볼 때 괴로움은 어디서 생기느냐면 내가 바꿀 수 있는 건가 아닌가, 나에게 달린 문제인가 아니면 나를 벗어난 것인가. 그러니까 나에게 벗어난 거에 집착한 거,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가오는 모든 것을 긍정을 하고 어떤 그 자연의 섭리로 돌리면서 그런 자연의 섭리에 맞게 살다 보면 죽음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유물론이라는 공통적이고 자연을 어떤 유일한 어떤 걸로 보는 거. 그러니까 초월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점에서는 에피쿠리즘과 똑같지만 자연을 약간 신성화하고 어떤 섭리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스토아가 어떤 초월성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있는 반면에 에피쿠로스주의는 100% 유물론적이다. 왜냐? 어떤 섭리도 목적도 없고 우연만 있다. 다 우연이다. 필연은 없다. 저는 그래서 약간 에피쿠로스가 더 와닿아요. 왜냐면 어떤 방향성을 설정하려는 흐름들은 마음의 평안을 주긴 하지만 잘못하다 보면 그게 정치도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 한쪽으로 몰아가잖아요. 근데 우연으로 보고 자발적으로 자발성을 강조하다 보면 불안은 하지만 그게 오히려 차가운 위로가 될 수 있다. 따뜻한 위로는 안 되지만. 그래서 에피쿠로즘과 스토이즘을 적절히 잘 받아들이면 어떤 삶의 불안을 극복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치에 관심 많으시지만 그런 어떤 윤리학적인 거에서는 그 두 철학에 관심을 가지시면 위로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끄고